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하정수의 토크쇼. 자, 이번 방송 시간에는 올해 진짜 이커머스 기대주죠. 뭐 넘버원 했던 컬리가 1월 초에 상장 철회했고요. 또 2월 13일 날 오아시스 주목받던 기업이 가치 평가를 못 받아갖고 결국 상장에서 지금 철회한 것 같습니다. 자, 오아시스하고 컬리. 자, 금융 환경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게 기대주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진짜 한편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컬리 오아시스 얘기를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좀 실망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오아시스나 컬리 안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도 굉장히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데 워낙에 금융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작년 초만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밸류 가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얼어붙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앵커리지 주려고 우리 용기도부터 기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이 순풍 때는 IPO를 준비해서 기업 공개에서 상장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가져서 재투자를 하는데 지금 환경은 작년 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연준의 금리도 뭐 지금 조금 멈춘다든지 뭐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뭐 6.4 이렇게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아직까지도 지금 금리 같은 경우 지금 동결시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 얘기 맞물려서 지금 기업. 근데 이 두 회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1년, 2년 전에 컬리는 뭐 4조 원 이상 하다가 결국 1조 원이 안 돼서 근데 그 안에 이제 중국의 투자자들이 너무 많았고 신지 김사 대표도 5% 미만 지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큰 게 이제 중국계 펀드, 세카 캐피탈 위시한 중국계 그렇죠. 펀드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고, 김사라 대표도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거는 지분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회사를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본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뭐 5, 6%대 뭐 언더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조금 잘 상장이 좀 돼서 본인도 그 의결권도 좀 많이 가지고 그 쿠팡을 다시 한번 좀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컬리는 아마 22년 결산이 한 2조 원대 정도 2조 원 전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는 지금 한 4,5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치 뭐 공모주를 해갖고 사실은 뭐 3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예상했지만 이게 뭐 2만 5천 원이다. 2만 5천 이하가 되면 뭐 제일 투자, 제3 투자자가 있는데 제일 투자는 6천 원대더라고요. 제일 투자자는 9천 원대고 제3 투자자는 이제 거의 한 2만 7천 원에 투자를 했는데 2만 5천 원 미만이 되면 뭐 이 구조가 없으니까 제3 투자자가 지분이 그냥 반대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뭐 오아시스 마켓 컬리가 처리하면 자금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기업의 본업은 뭐예요? 계속 고잉 컨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본업을 워낙 뭐 열심히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좀 잘 되길 바라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기업 다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주죠. 쿠팡도 물론 뭐 그게 엄청난 규모지만 아직도 성장주라고 지금 뭐 아마존조차도 뭐 성장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주를 볼 때는 밸류를 주는 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매출 포션 대비해서 1년 매출 대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치를 4배, 5배까지도 주지 않았습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할 때 5배 정도의 가치를 아마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쿠팡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매출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이상 받았던, 그래서 100조까지도 물론 뭐 따상이 되긴 했지만 따상이 엄청 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매출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의 가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 컬리죠. 컬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 한 뭐 2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2조에서 3배면 6조 아닙니까? 그래서 재작년 말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컬리가 상장이 되면은 뭐 이 쿠팡의 선례를 따른다면은 시장에서 적어도 6조 정도의 기업 평가를 받을 거다, 가치를 인정받을 거다라고 했던 거고요.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3,700억 정도의 매출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배를 받고 4배를 받으면은 가볍게 1조를 넘을 거고 심지어는 2조까지도 받던 그런 또 투자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그렇죠. 그게 1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죠, 사실은. 1년 만에 뭐 4조가 아니라 6조까지도 넘보던 그 기업 가치가 뭐 4분의 1로 떨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1조 2천억, 뭐 1조 5천억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던 오아시스도 결과적으로는 뭐 1조 언더 상당히 미치로 아마 아직은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두 기업 모두 지금은 상장을 연기시키는 그런 수순으로 좀 밟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당분간은 뭐 이거 뭐 1년 사이에 다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준비해서 레포트를 내갖고 또 심사해갖고 또 가야 되니까 이 시장이 아마 2023년 당분간은 금융시장 지금 같이 뭐 맞물려서 2024년에 대해 서서히 풀릴 거라고 하니까 이 상황 같이 한번 주목. 이 두 회사들은 그래도 고객한테는 지금 계속 호응을 받고 있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랄까요? 저도 이제 기업인들을 좀 알다 보니까 컬리가 장지동의 물류센터 한 2만 평 좀 안 되죠. 아, 예. 컬리가 가장 큰 게 김포고천 물류센터 아닌가요? 네, 22,000평.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장지동이 한 18,000 정도 됐나요? 그리고 이제 화도 IC 나가면 거기가 있었고 일본 죽전 광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장지동을 6월부로 이제 거점을 이제 종료하고 그다음 평택하고 창원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창원이 한 4월 정도 1일 날 킥오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택은 뭐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저기 하면서 두 개 합치면 한 46,000평, 14,000평 해갖고 한 6만 평 되네요. 예. 그러면은 사업의 확장성은 뭐 기존보다 더 판을 키운 거네요. 그렇죠. 거점 전략만 시프트한 거죠, 그렇죠?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컬리도 그렇고 조금 이따 오아시스 얘기 드리겠지만 네. 일단 물리적인 물류센터 캐퍼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네. 컬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지동에서 이제는 뭐 천안 쪽 혹은 평택 쪽과 네. 저기 이제 창원이죠. 창원이죠. 네, 창원으로 그 물류 거점을 갖다 넓혀가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가장 비용도 많이 들었고 물론 이제 장지동 물류센터가 전체 쿠팡 캐퍼를 다 차지하고 전체 배송을 다 거기서 다 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김포가 들어가면서 5대5 정도로 나눠졌다가 네. 이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은 임대료로 본다면은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송파권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임대료가 어마어마하죠. 아니, 일반 거기 물류센터 대비해서 뭐 2배 이상의 물류비를 내고도 거기 비싸죠. 예, 도시명 물류를 하기 위해서 뭐 그쪽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 저 정도의 물류센터 임대료를 내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물류 쪽 몸담아 있을 때는 그 센터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비용 때문에 답이 안 나와서 포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선택이 옳았다고도 봐야죠. 네. 적자가 커졌지만 고객을 그만큼 획득을 했고 이 퀄리를 키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그 장지동 물류센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 배송이야말로 도시명 물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명 물류 그러는데 이 새벽 배송 자체가 6대 도시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그런 한국이거든요. 네. 국내에서 한 80%에 해당하는 지역은 새벽 배송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20%의 지역에 전 국민의 80%가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서울 수도권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고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장지동 물류센터였다. 네. 그래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었고 다만 이제 그 비용 구조라든지 배송비나 임차료 부분이 너무 컸죠. 네, 연간 네. 수백억 이상의 임차료가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뭐 창원이나 평택. 네. 평택 쪽으로 이전이 된다면은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래도 큰 물류센터 아닙니까? 문화평 가까운 물류센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센터에서 수도권 쪽을 역으로 김포와 평택에서 맡아서 쳐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물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좀 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본사라든지 뭐 그런 게 다 평택으로도 이전이 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네,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2015년에 오픈한 걸로 기억하는데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장지동 물류센터가 이제 A, B, C, D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어디 현대가 이제 롯데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한진에서 이제 그 A, B 택배 터미널 한 2,700평에서 다 물류 보관동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동은 쿠팡이 쓰고 F동 냉동냉장 예. 자동화적인데 이 주요 거점에는 처음에 진짜 입주할 때 보면 공실 없을 정도로 그냥 어디 임대료가 비싸도 뭐 이해전 배송이 가능한 도시명 물류 거점이다 보니까 뭐 임대료 비싸지만 이제 선호가 높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도 보지만 물류센터의 거점에 이제 물량이 들어가면 캐파가 확장되면 어때요? 거점 이동하든가 그 다음에 허브 거점을 이동하든가 아니면은 거점 간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도시명에 안 되면 바로 옆에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택은 또 평택 항만도 있고 수도권 인천하고 다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거점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어떤 배송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는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달라지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도시명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하기 위해서 네.
이 김포권역과 평택권역이 굉장히 좀 절묘하게 또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 김포에서 평택. 그렇죠. 아. 지금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타컴이 충청권을 배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컬리도 충청권도 배송했고 부산권까지도 배송을 했는데 약간 방식이 다르긴 달랐죠. 근데 공통적인 거 하나는 호벤스포크라는 거는 네. 김포에서 자동화 센터에서 물량을 포장을 완벽하게 끝내가지고 그 충청권역에 있는 고객들의 주문을 그냥 배송을 그대로 보내면은 그 윙바디라 그러죠. 네. 뭐 12톤 윙바디 큰 차량에다가 파레티째로 실어가지고 아산 쪽으로 보내고 아산에서 대전이나 뭐 세종시까지 그런 식으로 이 허브앤스포크가 퍼져 나가는 방식으로 충청권역까지도 새우 배송을 확대했던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컬리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장기동에서 물량을 충청권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뭐 물류센터를 한 군데에서 포장까지 끝낸 다음에 그쪽은 배송 거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물류센터를 짓지 않고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라고 홍보는 했지만 네. 스타컴이 작년도 12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새우 배송을 충청권을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들 좀 의아하셨을 텐데 네, 종료했죠. 예, 그게 아무리 그쪽이 뭐 고객이 탐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물량의 안정성이거든요. 즉, 김포에서 천안으로 물량을 갖다 계속 보내는데 새벽 배송이니까 뭐 경부고속도로로 새벽에 달리면은 물량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톤 차량에다가 어떤 날은 뭐 팔레트를 20개를 싣고 어떤 날은 뭐 10개밖에 못 싣고 왜냐하면은 이 매출 편차가 심하거든요. 네.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매출이 증가했다가 수목금은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서 배송 물량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가까운 거리 몰라도 그 장거리에 거대한 차량이 움직일 때는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배송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 금융 위기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스타컴이 그 새벽 배송을 충청권을 포기하는 이유였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이 그 컬리도 그런 위험 부담을 거치면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도 감수하면서 이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이제 스타컴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확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벤스포크가 좀 어려웠지만 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이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새우 배송을 이제는 평택에서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역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치상으로 본다면은 평택 물류가 이제 수도권 중심 충청권에 확대하는데 가장 큰 요지가 될 것 같고요. 또 부산권의 창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장기동에서 부산까지 그냥 물류를 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물류를 하고 있는 장기 센터 직원들도 힘들고 또 그걸 배송하는 사람들 받는 소비자까지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올해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뭐 컬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도약을 할 수도 있는 즉 물류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으로 새우 배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거점 전략에서 이제 물량이 요일별로 파동이 다르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 물량을 갖다가 제거하면서 또 어떤 수배송의 리드 타임의 동선이나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거점 전략은 이제 장기동에서 옮기면서 또 새로운 전략 고객에 따른 어떤 배송이나 분포도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 뭐 임원이나 물류의 최고 전문지 커리어 전문가들이 지금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정신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은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지금 일단은 컬리는 거 지금 새로운 캐파를 확장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뭐 그냥 이 업계하면서 응원군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상장이 철회됐지만 의향하고 성남센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센터의 캐파도 더 확장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성남센터가 메인이니까 작지만 뭐 2,000평 뭐 남주 때는 작은 센터지만 굉장히 아주 알차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2,000평밖에 안 되는 매장에서 한 16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뭐 일 최대 한 뭐 18,000건까지 새우 배송을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스타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규모죠. 29,000평 정도 되는 네오 2, 3성 센터에 거기에 수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하루에 2만 건. 물론 뭐 캐퍼는 틀립니다. 장바구니 사이즈는 스타컴 장바구니가 오아시스나 컬리보다도 한 2배 이상 크긴 하지만 효율로 본다면은 오아시스가 운영을 참 잘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방식이 다른 거는 일반적인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아주 좀 뭐 금과 억지로 사기도 하고 그 자동화의 어느 부분 모든 걸 갖다가 심어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뭐 트렌드였다 그러면은
뭐 마켓컬리 특히 오아시스 이런 네. 데들은 자동화가 아니라 뭐 반자동 혹은 그렇죠. 수동 거기에 본인들의 그 프로그램이죠. 네.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물어오는 멍멍이라든지 다스라든지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반자동을 갖다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해냈던 거고 또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루트라고 불리는 자체 제작한 WMS 시스템, 뭐 WMS가 아니죠. 뭐 OMS라든지 뭐 네. 피킹 프로그램,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디지털 피킹 카트라고 부르는 아주 좀 자동화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굉장히 효율화하면서 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벽 배송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예,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원동력이 됐던 그런 또 좋은 또 선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이제 새로운 거점 전략 이전도 좀 얘기했고요. 일단은 주목받고 있던 두 기업 최근에 이제 뭐 스타컴이 또 SK시범을 상장할지 준비하는 하고 있다지만 뚜껑도 열어봐야 되고 이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저희가 이제 조철이 마정수의 토크쇼에서 이커머스 첫 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그렇게 급성장은 않을 것 같습니다. 둔한하지만은 성장하기 위해서 물량도 늘고 거점 전략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 1,000만 명이 넘었던 컬이냐 130만 명까지 왔던 오아시스냐 센터의 규모, 배송의 리드 타임, 인력 소싱, 총비용 구조 어떻게 가져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시 또 다음 방송에서 차근차근 또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저 오아시스하고 컬리 보면서 이제 마무리 이 두 회사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겠죠.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새벽 배송 업체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었고 살아남았으니까요. 네, 중간에 드랍됐던 게 오히려 네. 뭐 롯데라든지 뭐 GS라든지 BGF 리테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낙마를 하고 네. 이 작은 업체들이 성공했다는 게 거꾸로 보면 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뭔가가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로운 또 어떤 뭐 패턴을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게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거기 관련된 그 고객, 소비자들도 꽤 많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고 소비자도 좀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조철이 마정수의 토크쇼 감사합니다.